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굉장히 이상한 의성어를 던것 같은데 음성상징어의 효과보다 생동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해요. 뭔가 약간 머릿속이 좀 하얘진 느낌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좀 긴장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뭐 토요일날 많이 바쁘셨나 봐요. 뭐 굉장한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그렇죠. 잘 뭔가 또 미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지? 그럼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막 컨설팅 이런 거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 혹시 사설 업체에서 받으셨나요? 아니야. 마음속으로 들었어요. 뭐 이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해주는 컨설팅도 있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간에 강사 한번 때려치고 죄송해요. 이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강사 너무 싫다. 강사 한번 때려치고 이제 컨설팅 업체에 한번 들어가 볼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면접도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리미리 또 여러분들 첫 세대 아니야. 여러분들 뭔가 실험주의 같은 첫 세대라서 각종 이제 다양한 어떤 입시 제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뭔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사설 업체, 사설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얘네들 까는 건 아니에요. 까는 건 아닌데 까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취업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전지향적인 여러분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맥스치보다는 살짝 낮게 여기서는 합격이에요. 왜냐면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입시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컨설팅에 뭔가 컨설팅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 친구들이 좀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더 욕심이 나는데 하면은 좀 가끔 그런 욕심을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지만 그런 것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컨설팅 받으시더라도 그 받으시는 어떤 견적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물론 안전한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데를 썼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정량적 요소들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 모르겠어요. 한 분은 행복한 거죠. 다른 고민 없이 공부만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미안해. 죄송해요. 이상한 말 좀 그만할게요. 아무튼 그런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실 텐데 좀 잘 알아주세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저도 이제 약간 입시 전문가 티를 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심심할 때마다 입학 전형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할게요. 연세대의 경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시에서 난 정시로 연세대를 할 거야. 학생부 비중 늘었습니다. 진짜 슬픈 일이죠. 연대 정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학년도부터 학생부 비중 높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 정시 파이터 될 거야 해도 연대에 쓰시려면은 학생부 성적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올라가 버렸고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연세대가 그리고 이제 철마다 돈 버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논술 전형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연세대 논술 전형은 여러분 학생부 거의 반영 안 합니다. 논술만 잘 보면 합격시켜 주거든요. 얼마나 많은 불나방들이 뛰어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논술만 잘 보면 합격이래. 그래서 이걸로 이 학교가 진짜 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이번에 논술 전형에서도 여러분 뭐가 추가됐다? 수능 최저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수능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세대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이런 거 깔끔하게 있고, 그냥 잘 보면 되지. 그래, 정시도 그래, 수능도 계속 준비하면 되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좀 이런 한 학교만 얘기를 드렸지만 추세가 그래요. 학생부를 적게 보는 곳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늘리고 있고, 수능을 안 보던 전형에서는 수능의 비중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내신과 수능 둘 다 잘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미안해요. 남일을 얘기하셔서. 오늘 일찍 태어나셨어요. 무슨 말이야?
저때는 정말 편했어요. 저때는 그냥 정도 1, 2, 3등이 수시 쓰고 나머지 애들 다 그냥 수능 보자. 네. 얼마나 편해. 그래서 대학에 가던 시대였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두 마리 토끼 잡기 쉽지 않죠. 예. 하지만 또 다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뭔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뭔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제 경험에 관련된 일들 하나 소개시켜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진도 나갈 부분은 여러분들 진도 파초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밑에 페이지 241페이지라고 써있는 이 파초 부분 이 부분 써 나가도록 할 거고요. 아마 수필이라서 이거 첫 번째 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 시간만씩 나눠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는 지구의 근황이라는 시, 이것도 진도 나가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구의 근황이라는 시, 아마 파초라는 수필과 지구의 근황이라는 현대시 이 두 작품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초. 죄송해요.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초의 중요한 어떤 갈래적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제재 지도의 중점을 보면 파초는 여러분 수필 장르입니다. 수필, 우리 수필에서 기억해야 할 거 있었죠. 지난 중간고사 때 우리 일심 수필 하면서 뭔가 수필의 특성들 있었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내 눈을 피하지 마. 죄송해요.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수필의 특징.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스필이라면 보통 이것을 신경 쓰시면 돼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스필에서는 거의 모든 스필이 일단은 경험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스필을 신경잡기적인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겪었던 어떤 실제 사례나 경험들이 제시되고, 근데 경험에서 항상 끝나지 않지. 경험은 항상 뭐로 있습니까? 깨달음이나 교훈 같은. 보통 이것들을 우리가 스필에서 주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스필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스필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내용이 작가가 겪은 경험 부분이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이나 교훈, 주제를 도출하고 있구나. 이러한 항상 내용들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에서 깨달은 교훈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가끔 성찰이라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논리적 구조를 이런 화살표로 표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경험에서 깨달은 교훈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형식적인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 중간고사 범위였던 그쵸 일신수필 하면서도 했던 얘기야. 안녕하십니까. 예, 일신수필 하면서도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 수필의 형식은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자유롭다 보니까 도출되는 특징이 문체라던가, 잠시만요. 문체라던가 표현 기법적인 부분에서 뭐가 드러난다?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네, 쉽게 말하면 퉁치는 거야. 자유롭게 쓰는 글이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보장될수록 자신의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가기가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가끔 수행평가 질문 받는데 그 패러디시 좀 그만 쓰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패러디시라는 것은 이 시라는 어떤 형식이 정해진 거잖아. 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성이 드러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패러디 그거 없애고 자유롭게 써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개성이 진짜 드러날 거야.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쓰는 AI의 개성이 드러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어떻다 수필은 여러분 자유로운 형식의 이 형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체나 표현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수필만의 이 작가만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 항상 중요 문제 포인트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필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경험이 소개되고 그 경험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이 소개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보니 문체나 표현면에서 작가의 어떤 특징,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 수능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들 수능에 은근히 핵이 여러분 수필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EBS라는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수능 문학은 EBS 책에서 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절반, 여러분들이 내년에 EBS 열심히 공부했으면 절반 아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절대 모르는 작품 하나가 있어요.
지금 EBS에 있는 걸 절대 안 내는 장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수필이에요. 수필은 EBS 연대가 안 됩니다.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네. 왜냐면 출제자들은 야, 이거 쉬운 글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네가 EBS에서 안 봤어도 읽고 이 자리에서 이 글의 특징을 파악해봐 하는 식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문학을 잘 하시려면은 은근히 수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필이 혹시 이제 뭐 내신 시간이지만 또 수능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몇 년째 수필이 EBS 연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년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수필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이거 사실 떠올리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기준 틀이 돼요. 아, 이 작가의 이 부분이 경험이고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겠구나. 요 구분틀로 처음 보는 수필을 읽으시면은 웬만하면은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필이라는 글의 특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수필에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재 소개를 보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들 한 번만 더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봅시다. 아, 요거 그래 하나는 모르죠. 이거 수업을 나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읽어봐라 하셨나요? 아, 수업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 야, 이거 밤마다 다르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래. 아이, 그래. 안 배웠다 생각하고, 예. 제로 수업부터 시작하는 약간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초. 이 파초라는 수필은 작가가 이웃집에 큰 파초를 사들여 정성스럽게 갖고 중요한 거 같죠? 경험. 수필에서 항상 경험이 제시됩니다. 어떤 경험이라고요? 이웃집에 큰 파초를 사서 정성스럽게 가꾼 경험이 제시돼요. 그리고 이 수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전반부의 내용이 내가 이 큰 파초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가 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자, 그럼 좀 뛰어넘어서 후반부에는 뭐가 제시될까요? 이 수필과 이 수필이래. 이 파초와 여기서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하고 그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파초와 그 상대방과의 대화를 생각했을 때 나는 사물을 이러한 가치관으로 대하는 것 같다. 즉 깨달은 부분이 여기서 소개되죠. 나는 사물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하는 깨달은 부분이 제시된다.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 이런 식으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제시되는 수필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다? 전반부에서는 경험, 후반부에서는 주로 가치관과 관련된 깨달음이 제시됩니다. 좋습니다. 살펴보고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번째 줄. 파초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제시되며 맞습니다. 이 작가가 파초에 들인 여러 가지 애정 섞인 행동들이 많이 제시되고요. 파초의 처분을 두고 작가가 아까 말했었죠? 앞집 사람. 이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둘의 대화가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 의견 대립을 통해서 그렇죠. 가치관을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출하는 가치관이 뭐냐? 밑에서 다섯째 줄 이 내용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금전적이나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감정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가치관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게 이 글의 깨달음이자 주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어요. 전반부, 후반부, 경험 제시, 깨달음 제시. 후반부에선 앞집 사람이 등장, 그 사람과 의견 대립이 나오고 그 속에서 또다시 그렇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도출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파초.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 본문의 내용 좀 보고 이 핵심 내용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보고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내용입니다. 해서 볼게요.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왔다. 얻어온 것도 두어 뿔이 있었지만 모두 어미뿌리에서 새로 찢어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설 만한 많지 그늘이지나 생각할 만큼 더욱 한심하였다. 예, 제가 좀 저러는데 죄송해요. 이 한심이라는 것은 작가의 어떤 반응 그리고 태도가 되겠죠. 자, 지금 뭐에 대한 반응과 태도야? 이 사람이 처음에 작은 파초 하나를 사왔거든요. 이웃집에서 사온, 굳이 번호로 붙일게요. 이웃에서 사온 파초 한 그루. 이건 좀 작습니다. 작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새로 찢어낸 것들이다. 앉아서 들여볼 정도로 키가 작다. 그러니까 어때? 이 작가가 원하는 것은 그늘이에요.
작가의 목표라고 합시다. 작가는 파초 크게 키워서 그 그늘에서 좀 뭐랄까 이 어떤 흥겨운 정취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처음 가져온 작은 파초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유 내가 그 목표로 하는 그 그늘 언제 자랄까? 얘네들 언제 자랄까? 그래서 좀 얘네들은 좀 한심하다.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가져왔는데 크기가 작다고 한심하다라는 반응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온 파초는 작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 2번 붙일게요. 큰 파초를 그에 사오고야 만 것이다. 뭐라고요? 처음에 사온 파초는 좀 작았어. 그래서 작가가 목표로 하는 그늘 아래에서 흥취를 느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웃집에 큰 파초를 다시 사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이 글에 파초가 2개 등장한다. 예, 처음에 사온 작은 파초 한심, 두 번째 사온 파초 애정, 이런 식으로 2개의 파초가 등장하니까 이러한 세부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보자. 두 번째 사온 파초, 큰 파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걸음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요. 오, 이제 무섭지 않나요? 네. 하면 잠시만. 선지에 잡고 아시죠? 그 선지를 말하는 거예요. 식물한테 소피를 이렇게 먹이면 이게 약간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파초는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걸음이야. 그래서 소선지는 물론 생선 씻은물 비리겠죠. 근데 비린 대신 뭔가 그 비린 속에 영양분이 있는 걸까? 생선 씻은 물과 깻묵물은 기름을 짜고 나면 깨 찌꺼기 요것을 담은 물 같은 것들을 틈틈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번호를 고쳐보자면 소선지,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들은 전부 보다 파초가 잘 자라라고 작가가 보여준 애정의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선지는 근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선지 잡고 있으면 사람이나 되겠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작가가 애정으로 파초가 잘 자라라고 주었답니다. 소선지, 생선 씻은물, 깻묵물 이 속에서 애정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작년은 그 해를 말합니다. 즉 작년 그 해에 성북동에서 제일 큰 파초가 되었대요. 예, 베스트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5이나 뜯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초는 파초 이 뿌리 부분에서 새로운 잎이 자라고 그 잎을 이제 뽑아다가 새로 심으면은 걔네들이 새끼가 돼서 또 자라는 거예요. 즉 많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5잎이나 뜯어내도 될 정도로 많이 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애정 있게 보살폈고 결국에 파초가 잘 자란 어떤 경험이 소개되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잘 자라서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12자도 훨씬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파초가 굉장히 길게 자랐고 여러분 이 자라는 어떤 단위 표현이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는 쉽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예, 자라는 것은 보통 한 30cm 정도를 말합니다. 12자면은 이거 3m 60이 넘어버리는 거죠. 네, 파초. 거대한 파초. 이 작가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거대하게 자라서 그늘 밑에서 약간 흥취를 즐기는 거였잖아. 그 목적이 좀 달성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m 60cm나 자랐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하고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밑에 또 나왔죠? 이 그늘. 작가의 처음 목적이었지. 큰 파초를 산 목적이었지. 그 그늘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를 명상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 남국은 여러분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파초가 열대지방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초를 가져오면은 파초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따뜻한 기후, 남쪽의 기후, 남국이 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초의 고향이 남국이다 보니까 파초 아래서 그늘에서 이렇게 정취를 즐기고 있으면 열대지방의 그런 감정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소개된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덕후 수준까지 갔어요. 하초는 최고다. 폭염 안에서도 그의 푸르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굳이 뭔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뭐 내신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주로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때? 하초 그늘은 뭐보다 시원한 거야? 물보다 시원한 거야. 물보다 그늘이 더 시원하고 좋은 것이야. 또 어때요?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담는 우울하게 있을 때 다른 화초는 우울할 때 화초는 어떻다고요? 은은히 빗방울을 퉁겨 주렴 안에 누웠으되 드는 위에 마음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다른 화초들은 우울해 보이는데 화초는 비 올 때요 내 마음에까지 뭐가 빗소리를 뿌려준대요. 그럼 여기서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화초가 좋아. 뭐보다? 다른 화초들보다. 네, 화초 덕후. 그렇죠.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아, 이거 주렴.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인데요. 주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발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3인곡 배우신 분 있나? 수정령, 거성문, 발이 기억나요? 이 렴이라는 거 뭡니까? 발이라는 거 뭡니까? 그러면 옛날 중국집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입장하죠? 뭔가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제끼고 입장하잖아요. 그렇지?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네. 미안해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참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렇게 걷으면서 입장하죠. 네. 이게 있을수록 맛있는 중국집이야. 미안해. 옛날 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주렴 발이다. 그러니까 라이크 올드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고전 문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이 렴, 발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설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휘를 많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그래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을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좋습니다. 그래서 렴 한번 잘 보고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는 파초를 가꾸는 이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파초를 가꾸는 사람은 뭘 기다린다?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파초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립하는 건 뭐야? 파초를 거의 보면 예찬하고 있어요. 파초에 대한 예찬적 어조 OX 퀴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파초 없으면 사야겠어요. 이거 어디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초. 이 표현 예술이잖아요. 비를 뿌리지만 젖지 않아. 무슨 말이지? 가슴에 비를 뿌려주니까 촉촉함을 주지만 젖지는 않는데. 그리고 여름에 서늘하네. 이것이 파초를 가꾸는 이가 비를 기다리는 것. 네, 파초에 대한 예찬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까지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반부. 경험이 주로 소개되고 화초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많이 보여줬었죠. 어떤 애정을 보여줬었지? 소선지도 먹이고요. 생선 씻은물도 먹이고 그 깨에서 기름 추출하고 남은 그런 것도 막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험 부분, 전반부에서 알 수 있는 것 화초에 대한 작가의 애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초를 거의 예찬하죠. 화초가 지닌 이 두 가지가 전반부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후반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억나시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과 어떤 대립적인 생각을 통해서 작가의 가치관이 강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좀 봅시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고 하였다. 앞집 사람 나오고 있고요. 교과서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죠. 작가와 상반된 가치관, 반대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입니다. 앞집 사람이 보자 하였다. 나가니 저 큰 파초를 파십시오. 네, 셀 하나라는 거야. 미안해요, 갑자기 영어 써서. 셀 파십시오. 네? 팔다뇨? 왜 팔다는 거야? 저거 이제 팔아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컸다는 표시고요. 제 꽃이 나왔다는 것보다 제 다 자란 거다.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제 영락 없이 죽을 겁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본 거입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가 나올까 예상됐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설득에 어떤 방식을 쓰고 있어? 설득에 쓰고 있는 방식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상대방 앞집 사람이 쓰는 지금 설득의 방식으로는요. 제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렇게 크고 꽃이 나면 곧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 자신의 경험으로 파초를 팔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설득의 논지 같은 것도 가끔은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 설득이 잘 될 때와 이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주로 제가 경험 못 해본 걸 설득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또 쓱 세서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MBTI를 쓰면은 뒤에 P가 나오거든요. 근데 P가 항상 진짜 95점 이상으로 나와요. 예. 저는 그만큼 무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계획 세우는 것도 좀 이상한 거 같잖아요. 아 죄송해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 이목구비도 정말 개성 있고 뭔가 계획 없이 생겼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할 때 야, 계획 세우고 공부해야 돼 할 때 그때 항상 설득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일자도 나왔잖아. 다들 계획 열심히 세워서 공부하고 계시죠? 아, 예, 그렇죠. 한 4주 정도, 이제 4.5주 정도 있나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한 5주 남았을 때부터 계획 철저히 세우자. 네, 모든 과목 3번에서 5번 볼 수 있게. 죄송해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아니에요. 그래야 돼.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은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 여기까지라뇨? 네, 여기 좋은 곳이지. 네, 죄송해요. 얼씬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내신 앞두고 계획 좀 이번에 한번 천천히 세워보세요. 과목당 제가 생각하기에 과목당 3번 이상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아요. 대학 가야지. 아 그렇죠? 네. 저보다 워낙 마음속에 있는 목표한 대학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힘낼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방 앞집 사람의 설득 방식도 한번 봤고요. 그랬을 때 이 작가의 이 설득에 대한 작가의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작가의 반응은 어때요? 파초가 만약 죽더라도 이게 끝까지 오는 날까지는 내가 끝까지 키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벌써 사실 이 가치관은 조금 더 이후에 소개될 것 같지만 교과서에서는 벌써 여기서부터 작가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면 어때? 죽기 전에 팔아야지. 빨리 팔아야지. 이득 될 때 팔아야지. 근데 어때요?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 열심히 키워왔으니까 아유 죽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키울 때까지는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얘를 계속 보고 싶다. 즉 물건,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적 가치보다 그 사물을 평가하는데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작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이게 이상한 생각 말이에요. 이거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주식으로 바꾸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 3점 떨어져 3점 파십시오. 2년을 들고 있어. 3점 대시험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 벌써 어때? 주식의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내가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어떤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내일 다 팔 겁니다. 아 왜요? 잠깐만. 왜요? 여러분 이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보통 선거 이후에 많이 빠져요. 네. 왜냐면 선거 때까지는 이제 그렇지 이 여론 민심 때문에 이제 주가를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차갑게 돌았어. 당선됐다 하면서 이제 다른 정책들을 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모레 다 팔아버릴 겁니다. 팔겠어요.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2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암소리. 아무튼 이게 뭔가 이상한 예시로 여러분들 좀 이해시켜 보려고 했는데 비웃음만 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까지 이제 더 보자고 그냥 두세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 두어 달. 두세 달을 말하는 거지. 두세 달 뒤엔 얘 죽어. 이 파초 죽어. 그러니까 어때? 두세 달 뒤에 죽으니까 그냥 무조건 팔라라고 하는 거야. 해석해볼게요. 지금 팔면 파초가 새가 나 저리 큰 건 5원도 더 받습니다. 새가 난다라는 표현, 물건값이 높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팔면 파초 물건값 좋아가지고 저거 5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고 하니까 마침 상황도 좋아요. 그까짓 거 쓱 팔아버리시죠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작가가 가지는 가치와 앞집 사람이 가치는 가치가 대립된다라고 했었죠. 작가는 어때? 물건을 평가할 때 물질 가치보다 정신 가치를 소중히 여겼어. 근데 앞집 사람은 어때?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가치거나 이익을 오히려 중시하는 입장. 이 부분이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비, 대조, 뭐 다 성립 가능하죠. 좋습니다. 요게 여러분 이 다음 부분이 좀 함정처럼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자, 제가 항상 독서래 문학에서 정말 중시하는 거 있죠. 직접적으로 쓰여진 심리나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말. 자, 이 말,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이고요. 이 반응 속에는 태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태도에 대한 서술을 뭐가 되실죠? 고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냥 쓱 읽어보면은, 물질적으로 중시하는 사람, 뭐, 병신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작가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나에게 추천해주는 거,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고맙다라는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 이게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이 고마움, 요거를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자.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5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평가,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평가로 고마움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이해해 보려는 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잠시만 제가 혹시 녹화 버튼 눌렀나요? 갑자기 안 눌렀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좀 섬찟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력도 이제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로 치면은 지금 최적의 어떤 전성기 같은 시기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앉아서 뭐 2시간짜리 시험도 전혀 이제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지문을 30분 이상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긴 호흡이지만 또 열심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짧게 나오고 있었죠? 한번 봅시다. 그러나 고맙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라고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추천 고맙긴 한데 나는 여전히 어떻다? 감정적이고 정신적 가치가 나는 여전히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까짓 거 팔아 뭐하우. 그렇죠. 나는 이 파초를 얻어서 얻는 돈보다 그 파초에 대한 정신적 가치가 소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아서 나는 싫다. 팔아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의 대화가 실시되죠.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빗뿌리지 않게 체인이나 해 가시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에 대한 용어 설명 여러분 나오고 있죠. 지붕 끝에 이렇게 약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어떤 설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원 받으면은 지붕 끝에 이 챙을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죽을 파초를 팔고 집에 필요한 설비를 얻는다. 앞집 사람은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자. 그는 내가 소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챙이 뭐야? 작가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챙 다세요 하고 약간 상대방이 챙무새 같은 느낌인 거지. 챙 좀 빨리 다세요. 왜 챙 안 달아요? 근데 작가는 막상 챙에 대해서 나는 별로 생각 없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상대방은 챙무새지만 작가는 별로 난 챙 별로 안 달아도 상관없는데 왜 챙을 안 달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챙이 뭐를 조금 피하기 위한 설비죠? 그렇지, 햇빛 그리고 비. 근데 여러분 작가가 파초에서 좋아했던 거예요. 빗소리 튕겨주는 거, 그늘 이런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챙을 달면 어때? 파초의 멋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가는 별로 챙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용어 설명 보시면은 햇빛이나 비를 막는 설비입니다. 근데 파초에서 작가가 원했던 건 그늘, 그리고 조금 뒤에 나왔던 것은 빗소리를 튕기는 그 멋. 이걸 좋아하는데 챙을 달면은 파초의 그 멋을 즐기는 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챙은요, 이 소재의 의미가 등장할 수 있어. 챙은 뭐다? 작가에게 파초의 멋을 즐길 수 없도록 방해하는 물건이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예. 나는 책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어. 아, 그렇지. 이유가 더 직접적으로 제시됐죠. 이 사람도 비 튕기는 소리 좋아하거든. 파초가 비를 튕기는 소리 좋아하거든. 근데 책하면은 파초 비 안 맞은 그 소리 못 듣거든.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적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다. 그래서 객적은 역시 여러분 옆에 용어 설명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 쓰인 어떤 어휘 같은 것들 저는 혹시 싶지만은 문제로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난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 어떤 수식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예스러운 어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혹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또 복습하실 때 옆에 있는 어휘들 한 번쯤은 좀 신경 써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그래 중간 안화 문제, 어휘 문제는 없었었죠.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잘 내는 학교는 아니지만 여기 이 시대에 따라서 지금 안 쓰는 어떤 수식 어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휘는 한 번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습하실 때 어휘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쓸데없고 싱거운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다. 객적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다.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작가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태도에 관련된 서술이니까 역시 또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죠. 상대방이 약간 답정너에다가 무쇠야.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답도 정해놓고 있어. 잘 안 들어. 이런 친구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떤 대화의 티키타카, 주고받는 대화. 그에 대한 리액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정해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 계속 해볼게요. 그는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근성도 있어. 또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데 작자는 여러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작자는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이야? 마침 파초로 구입할 딱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파초에 좋은 돈을 주고 파초 살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파초 살 좋은 작자가 있는데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은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못할지도 모른다. 혹시 나올 수 있어. 추측되어도. 작가가 뭐 생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시 말라도 피어나는데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열대지방 아니니까 실제로 맞아. 저 사람 말처럼 꽃핀 다음에는 다시 못 살아날 수도 있어. 하고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추측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낳고 2해 2년 이상 같이 보낸 거죠. 2년의 여름을 낳고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나와 함께했고 얘는 그 어떤 생물의 정점인 꽃을 피우는 데까지 올라갔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자, 영광스러운 일. 파초가 꽃을 피우고 잘 자란 거에 대한 역시 작가의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평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서술된 거죠. 작가는 파초가 잘 자라서 꽃을 피운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나와 함께한 2년 정도 함께한 파초가 잘 자라서 꽃을 피운 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가 한번 꽃을 피웠으니 주군들 어떠하리? 그렇죠. 정말 어떤지 궁금한 게 아니죠. 혹시 몰라. 이 운문이면은 출제 요소겠지만 수필이라 안 나올 것 같지만 소리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도 상관없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케이. 한번 꽃을 피웠으니 주군들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 오르매랴. 즉 이 화초가 이룬 건 뭐예요? 여러분. 꽃도 피웠고 아까 말했죠? 파초 잘 자라면은 옆에 잎들이 자라서 그 잎 떼가지고 다시 새끼처럼 기를 수 있다. 그 말하는 새순도 파초가 이룬 어떤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꽃도 피우고 새잎도 이렇게 많이 수북하게 자라냈어. 이 파초는 정말 영광스러운 파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뭔가가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얘도 쇠하겠지. 언젠가는 얘도 늙어서 없어지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순리라고 하죠. 그렇죠. 작가는 그 어떤 자연적인 순리, 파초가 겪는 자연적인 순리를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 수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살펴보고요. 다음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이미 이거의 어떤 물질적 가치는 다 있는데 소중히 가지고 있는 미안해요. 저한테 그런 샤프 한 자루가 있었거든요. 예. 재수할 때 수능 때 쓰는 샤프였는데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이 훨씬 많이 지난 거죠. 근데 이 샤프를 좀 계속 썼었어요. 예. 뭔가 그 재수할 때 수능 잘 봤었어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나한테 굉장히 기념비적인 물건이다 해서 쓰다가 이게 한 4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예. 잃어버렸을 때 거의 막 질질 짜면서 울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렇진 않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좀 오버한 거고요. 저한테는 그렇지 그 샤프 하나도 필요 없는 물건이야. 예. 훨씬 더 좋은 샤프 많아. 이 샤프 고장나가지고 10분씩 뒤로 넣으면 되지도 않아요. 항상 앞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예. 누르면 자꾸 샤프심이 부러져서 앞으로 넣어. 그래도 계속 썼어. 왜? 나는 정신적 가치보다 수능을 함께 했더니 물질적 가치 샤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한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당근에 팔면 당근에 팔아서 5만 원이라고 받을까? 하지만 버리지 않고 늘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작가가 파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좋아요. 네. 저 그리고 옛날 핸드폰도 좀 저한테 그런 물건이에요. 저 옛날 핸드폰 절대 안 팔고. 심지어 언제부터 됐지? 2010년부터 쓰던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치욕스러운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 버리겠어요. 네, 당장에 뭐 몇천 원이라도 팔까? 나와 함께 했던 폰이잖아. 팔지 않아요. 지금 찍고 있는 폰도 여러분 이전에 쓰던 폰입니다. 저런 식으로 항상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네, 바꿨지만 강의 촬영 용도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손을 들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작으면 그 고기를 다시 사다 먹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의 사례를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파초를 얘기하다가 어떤 물건의 물질적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것을 파는 행위, 그것에 대한 사례로 뭘 제시하는 겁니까? 소라는 어떤 사례를 하나 제시한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야. 파초 이제 얘기가 아니라 소라는 사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소 길러서 늙으면 팔고 그 팔아서 고기 먹고 그러한 것들이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가진 것들을 이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평범하다라는 뜻이죠. 평상시에도 평범하게 하는 행위가 습관이라는 거지. 지금 어때? 물건의 물질적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물건을 파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교과서의 주석 설명, 요 밑에 있는 파란 글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이해타산적인 가치관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 이게 평범하다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평범한 일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까 5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 그 혼자 드러나게 노진 사람은 아니다. 노진 사람은 아니다. 어때요? 그 앞집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지. 물건의 물질적 가치가 떨어지면 파는 건 자연스러워. 그래서 나한테 자꾸 팔라고 하는 그 앞집 사람도 그렇게 모진 사람, 그렇게 잔인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잔인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집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때?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평가가 제시되겠죠. 한번 볼게요.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어떻다? 내 눈이 뜨거웠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해 보세요. 내가 예정을 갖고 저 파초를 보다가 파세요 그 파초 무쇠를 보면은 눈이 뜨겁다는 거야. 예, 무슨 말이죠? 왜 뜨거워질까요? 예, 물론 그거는 문학의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교과서에서 눈이 뜨거워진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햄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서술인데 이 상태를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뜨거웠다라는 것은 무슨 감정과 태도다? 안타까움이라는 감정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애정을 갖고 파초를 보다가 파세요 파세요 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을 뭔가 대단히 비판하기보다는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어라고 평가도 해. 하지만 다만 가지는 조금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아유 저런 사람들 좀 안타깝다라는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테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 이해해? 그치만 안타까워. 요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이죠. 어서 가슈. 그리고 올 가을에 um이나 작년보다 더 깊게 파주쇼. 그래서 um에 대한 용어 설명 옆에 나오고 있죠. 식물들 같은 것들 겨울나게 하기 위해서 파는 구덩이거든요. 근데 식물을 위한 구덩이인 um을 더 깊게 파라는 건 뭐야? 나는 올해도 나는 더 식물을 위할 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요? 파초겠죠. 나는 여전히 이 파초 키울 거고 이 파초에서 나는 새순, 새잎들을 이 파초의 새끼들이라고 했잖아. 파초에서 새순, 새잎이 나면 그걸 또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이 새잎들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다? 파초의 새순, 새잎이 겨울을 무사하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즉 뭐다? 그러니까 나는 이 파초 안 팔 거예요. 팔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사람이 진짜 약간 밉지 않아요? 딱 다십니다. 끝까지 약간 미운 행동을 하네요. 하면서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끝이 났고요. 전반부, 이제 후반부를 정리해보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반부에서는 두 사람이 대립되는 가치관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파초를 대하는 작가 그리고 앞집 사람의 다른 가치관이 제시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거 한 번만 더. 요 네모와 동그라미 요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잘 봐요. 지금 어때? 내가 키웠던 그 파초를 보는 나의 눈은 어떻죠? 그 파초와 함께한 시간, 즉 물질이 아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눈이죠. 근데 그 눈으로 파세요, 파세요, 죽기 전에 파세요, 5원이라도 버세요. 그 사람의 눈을 봤대. 그럼 이 사람의 눈은 무엇을 담고 있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눈이죠. 그래서 역시 이 두 눈이 대조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의 눈으로 그와 대조되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의 눈으로 그와 대조되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아이고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가 뭐라고요? 안타까워진다 라고 소개됐습니다. 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 좀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세부적인 어떤 정리 내용 한 번만 더 좀 정리해보고 그렇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첫 페이지 241페이지로 돌아와서 핵심 정리한 부분 보면서 내용 한 번만 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좋습니다. 핵심 정리 현대스필이면서 경수필이다. 이 경이 여러분 혹시 무슨 의미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가볍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일상에 있었던 일과 작가의 어떤 가벼운 사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조금 가벼운 글이다. 경수필 그런 뜻이고요. 성격은 서정적이고 체험적이다. 뭐 문제 없죠. 주제, 화초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가치관. 이 애정이 전반부 주제라면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후반부 주제였죠. 좋습니다. 특징 부분이 항상 출제 요소가 많죠.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항상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런 특징이 하고 외우지 마시고 이 설명을 읽고 그래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 하고 글을 다시 떠올리세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이 특징을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 부분에서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제 이런 공부법까지 좀 세세하게 지도들어서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 다 스타일이 있을 텐데. 특징을 볼 때는 이 설명을 외우기보다는
이 설명에 해당하는 글의 부분이 여기였지 하고 이해하면서 공부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뭐라고요? 이거 외우는 데 집중하지 마. 이거 읽고 아 그래 이 부분이었지 하고 떠올리는 데 집중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특징 한번 볼게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거 계속해서 강조했던 특징이었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 두 개의 이야기. 하지만 전반부 후반부 둘 다 공통된 소재는 파초였다. 전혀 어려울 내용 없었지. 그래 전반부에는 파초를 열심히 키운 애정이, 후반부에는 파초라는 물건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가치가 소개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필에서 중요한 거라 그랬었죠. 항상 경험을 통해서 뭐를 도출한다? 여기서는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이 부분이 주로 주제라던가 교훈이래요. 수필은 대부분 어떻다? 네, 경험이 소개되고 글을 통해서 주제나 교훈이 소개되는 글이 수필입니다. 그래서 파초를 길렀던 경험, 앞집 사람이 팔라고 한 것과 대립되는 의견을 가졌던 경험 이런 걸로부터 그렇죠. 감정과 가치관이라는 주제 교훈이 드러났었지. 계속해서 볼게요. 작가의 삶의 태도와 앞집 사람의 현실적 사고가 대조되고 있다. 대조라는 것이 중요한 이 글의 논지 전개 기법 혹은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조시키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부분을 보면서 글의 내용 한번 정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고요. 좋아요. 전반부 후반부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번엔 좀 패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왼쪽에 정리한 내용들에서도 중요한 거 한 번만 좀 더 보죠.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아하. 제목. 왜 이 파초라는 제목을 지었는가? 그렇죠. 제목과 관련된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파초라는 것은 뭐다? 이게 은근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일상적 소재라는 특성이 있는 거다. 파초 보기 힘든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잘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관상용 식물이라고 하죠. 보는 맛이 있는 식물로 파초를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파초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파초라는 제목, 이 제목에는 굉장히 일상적이라는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효과처럼 느껴주시면 되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볼까요? 어때? 일단은 일상적인 파초를 좋아한다는, 그리고 파초가 빗물 소리를 튕기고 그늘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작가의 취향, 그리고 멋을 드러내는 제목이 됩니다. 뭐라고요? 파초라는 어떤 파초에 대한 작가의 취향과 멋을 드러내는 제목이 될 수 있다. 이거 좀 두 번째 거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삶의 철학. 삶의 철학까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작가가 파초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요거까지 제목에 담긴 의미라고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잘 살아가는 특성이야. 나는 사실 이 세 번째 특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파초가 뭐였다? 일상적 소재다. 그러니까 어때? 읽는 독자도 파초 나도 알지. 우리 옆집 사람도 키우지. 독자에게 친근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 효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파초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이 제시되었는데, 자, 이것들도 여러분들 다 다른 내용이에요. 파초에 대한 이 부분 어때? 애정이 드러난 부분이었지. 선지가 좋대, 생선 시스물이 좋대, 애정 있게 길렀잖아요. 오른쪽의 서술은 뭐예요? 파초가 가지는 어떤 멋에 대한 설명이지. 그렇죠. 글 속에 제시된 작가가 파초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 그리고 이 멋,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서 이런 카테고리로 정리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다루겠습니다. 자, 이 파초에 대한 애정 서술, 파초에 대한 멋을 서술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은 뭐다? 사물에 대해서 인간적 도리가 중요하다. 이 인간적 도리를 한 단어로 줄이면 정이 돼요. 즉 뭐야? 정이 든 물건이니까, 정이 든 사물이니까 함부로 팔 수 없지. 정이 든 물건이니까 열심히 키우지. 정이 든 물건이니까 이러한 멋이 더 멋있어 보이지. 그래서 이 파초라는 사물 속에서 작가는 사물에 대해서 정을 가지고 있는, 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작품의 전체 주제와도 어울리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 중시하는 거.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예. 이것도 안 볼 수가 없겠는걸. 예. 파초라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상징이란 뭐죠? 항상 이제 상징적 의미. 예. 문학을 여러분 잘 하시려면은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딱 머릿속에 상징은 이거지 하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대충 이런 게 상징 아니에요? 그렇으면 이제 대부분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나 고민하다가 이제 제대로 정답을 못 찍는 상황이 발생해요. 여러분 상징이란 뭡니까? 상징에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한 번만 정리할게요. 상징은 무엇이냐? 상징은 여러분 일단은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 개념인 A가 있다고 할게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물 같은 비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징은 일단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물인 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른 표현 기법으로도 부를 수 있어. 뭐라고요? 이러면 보통 우리가 형상화라고 많이 부르지. 그리고 추상의 구체화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상징에서는 이 2번도 추가돼야 보통 상징으로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A와 B 사이에 어떤 외적인 연관성이 잘 안 보여야 돼요. 뭐라고요? A와 B 사이에 외적인 연관성이 잘 안 보여야 돼요. 이게 상징이야.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비둘기를 여러분 항상 평화의 상징이라고 쓰잖아요. 비둘기를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라고 쓰잖아요. 이 공식에 적용해볼까? 돼요? 잘 봐. 평화.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죠. 근데 비둘기를 지금 평화의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평화를 비둘기로.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언뜻 볼 때 어때? 비둘기와 평화 간의 외적 연관성? 왜 비둘기가 평화지? 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갑자기 길게 설명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많이 본 표현 기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해주고 나면은 상징 되네 하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어떤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면 사실 이러한 문제일 가능성이 꽤 많아요. 네. 약간 대충 알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어때요? 쌓여도 그냥 다 흘러내려가요. 근데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딱 제대로 알아두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수록 실력이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징이 뭐 뻔하잖아. 저 상징 다 아는데요.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사전적 정의를 보면서 이 표현 기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좀 디테일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진짜 점수가 잘 올라. 경험담이야. 내가 지금 여러분 설득하는데 경험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시겠어요? 네. 미안해.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다시 한번 돌아와요. 상징에 관해서 다 정리했지. 이제 쉬우겠습니다. 자, 상징 봤잖아. 상징적 의미. 잘 봐, 여러분들. 지금 파초가 표현하는 게 뭐야? 파초는 여러분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파초라는 구체적 사물로 지금 어떤 걸 표현하고 있어? 정서적 위안 그리고 심리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 아름다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심리예요. 심리적 가치, 이거 전부 다 추상적이잖아요. 파초가 뭘 상징한다고? 정서적 위안, 정서적 위로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표현한다고. 이거 전부 다 추상이니까 정서적 위안, 아름다움, 추상을 지금 파초라는 구체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전반부에서는 그래. 이거 한번 알고. 한 번만 하자. 전반부로 다니면서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징. 여러분 수필의 갈래적 특징 뭘 기억하랬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개성. 이런 걸 깨달으시면 어때?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생각을 또 알 수 있네.
이 경험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도출할 수 있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과 깨달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러한 설명들 여러분들 너무 세세한 것 같은데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2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또 전반부가 뭐야? 이건 진짜 안 볼게요. 이건 진짜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건 또 돌아갈 수 없어. 그럼 전반부 뭐였죠? 자기가 겪은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의 소개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다? 여러분 독백체가 성립합니다. 독백이란 뭡니까? 혼자 하는 말이지. 대화 상대가 없이. 난 파초를 이렇게 키웠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으로 전반부에는 여러분 경험에서 독백체가 드러나는 반면 후반부에는 앞집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주고받는 이야기 대화체에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부 독백체, 후반부 대화체.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주제, 경험을 통해서 주제의식 끌어내는 거, 이것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다 봤나요? 인생만의 차이? 그래. 한 번만 보자.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 잘 봐요. 자, 이 설명도 어때요? 생을 비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꽃이 피면 내년에 죽어서 쓸모가 없어요. 전부 이 글에서 나왔던 어떤 대화나 생각과 관련된 부분이죠. 생을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파초의 꽃은 바르기 절정에 대한 영광스러운 일이야. 즉, 이 부분도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좀 카테고리를 바꿀 때 이거 글에 서술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뭐예요? 글에 서술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술된 부분을 통해서 이 밑에 내용의 칸에 들어가는 건 뭐야? 서술되지 않은 어떤 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다. 오케이? 위에 앞집 사람과 작가의 이 부분은 전부 다 서술된 부분입니다. 지금 글에 나타난 부분. 근데 이 밑에서 끌어내는 건 뭐라고요? 서술되지 않은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을 도출해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만 독서의 기법이지만 추론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밑줄 치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앞집 사람과 작가의 가치관을 추론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얘네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위에는 서술된 어떤 행동과 생각들이고 밑에는 실제로 글에는 서술되지 않은 어떤 주제나 교훈 같은 가치관들이 소개된 겁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대비는 쉽죠? 얘는 실용짱, 물질짱, 미안해요. 얘는 어때? 정신적 가치가 짱. 그런 상황. 그래서 두 사람의 상반된 거, 대조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고요. 문제 조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드리시면 그렇죠. 나눠드려야 풀 수 있지. 이번 주 과제를 나눠드리면서 이 과제 속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숫자가 네. 다녀오십시오. 네. 하나 더 인쇄해놨을 거거든요.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 가져와야 되네.
유진은 너 어제 지혜한테 화장품 추천하고 있잖아. 아, 그거 축하를. 괜찮지? 여러분 3분만 휴식하겠습니다. 이제 인쇄를 금방 해야 돼가지고. 저 2주차 복수까지 못 받았어. 2주차 못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3분만 휴식. 나는 오빠는 이렇게 팔자. 아, 내가 이렇게 나도 편의점 야, 이거 내가 찢은 거지, 이거. 너 책써야 돼, 사실. 아이고, 이거. 가격근데 약해. 그런 거라서. 아니, 나 이렇게 착할 쓰고 싶은데. 그냥 네. 졸려? 어제보다 낫잖아. 뭐 심해? 아니? 너 지금 분명 잘 돼서 놀란 거야? 야, 이거야, 이거 이겼지? 네. 이거야. 큐트 아시네. 아니 그거 알아? 울령에 빈 데슨 스킨케어 여기 가져가면 그니까. 나 챙겨왔어. 아, 진짜로? 나 그거 올량에 가슴 용병 용병 씻어서 가져가면 2,000원 쿠폰 진짜? 진짜야? 나도 지금 집에 오늘 했는데요. 집에 아버가 거 있는데. 아니 씻어가면 어떡해요? 씻어가면 합의인가? 그냥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아니면 다 돼? 몰라, 나 릴스에서 봐서 봤었는데 오늘 내가 해서 후기 알려줄게.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이거 끝나고 왔는데. 끝나고. 왜 내가 오늘 울령 가면 네. 휴. 보고 왔습니다. 자. 왜 지난주 거? 휴. 아주 죄송해요. 제 인원수를 잘못 세서 부부가 부족했네요. 여러분들 다 나눠주고 이참에 그렇죠. 잠깐 휴식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약간 학습 느낌으로 풀어볼 문제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일 겁니다. 맞나? 첫 번째 페이지. 맞죠? 소상한 모의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일단 여러분 11에서 15번 5문제 지금 사초에 대한 복습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진 문제로 첫 번째 페이지 소상한 평가 1에 11에서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학교 진도들이 많이 안 나갔죠. 예. 그래도 시험 범위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좀 새로운 작품들이 많아요. 굵직한 작품들보다는 이 묘시생 같은 것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 2010년대에 쓰인 굉장히 최신 소설이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저희 메인 교재로 쓰고 있는 그 교사용 교과서의 그 설명들, 해석 달아놓은 것들 좀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굉장히 참신한 문제를 내시기보다는 묘시생 같은 뭔가 그런 작품에서는 전부 다 새로 출제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용 교과서 복습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좀 더 드릴까?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예. 이건 또, 쉬운 내용이니까, 이것들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 대한 내용 듣고 있고,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죠. 이 글은 뭐다? 수필이다. 경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경험을 성찰이라는 방법으로 깨달음 같은 가치관과 연결될 수 있지. 쭉. 그렇죠. 수필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생각하시면은, 정말 옳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필의 중요한 특징은 뭐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교훈, 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거. 그리고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성찰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요.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죠.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정답 쉽게 고르셨을 거예요. 5번입니다. 5번. 하초의 죽음을 예감하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결국 앞뒷사람의 조언을 수용했다. 팔기로 결심하는 작가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너무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러한 억지로 만든 정답선지보다 나머지 4가지가 전부 다 옳은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걸로 본문에 대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작가와 앞집 사람이 파초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태도, 가치관의 비교. 둘이 대조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어떤 글의 특징이었죠? 정답은 2번이죠. 저런 정반대예요. 이걸 뒤집어야 돼 서로. 아까 뭐라고 했었죠? 파초가 꽃도 피우고 여러 가지 그 새잎도 나는 게 작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앞집사람이 보게 저거 몇 달 볼까요? 이제 뽑혔으니 한 2달 뒤에 죽어요. 라고 했으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두 설명이 바뀌어야 정답이 옳은 소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글의 작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가의 가치관을 찾으면 문제였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사물과의 정신적 교감이나 생명의 본질적 의미 이런 것들을 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모습.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15번 가보죠. 15번. 보기에 대한 내용은, 이 보기 내용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학습 활동에서도 좀 볼 내용이겠지만, 먼저 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보세요. 이태준의 수필은 세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표현을 통해 작가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다. 개성 드러나는 거 이것도 수필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니까 한번 체크해주고, 중요한 건 이 보기의 중요한 내용은 하초가 이 글이 쓰여진 게 1940년대 일제강점기 말이라는 거죠. 한국사에 다 까먹으셨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평양전쟁.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참전하면서 막 강제징용이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 정신적,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 가치에 훨씬 더 집중하고 거기에 파묻히기 쉬웠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기 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질적 가치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세속적인 태도가 구별되는 자신만의 인생관을 파초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자체가 뭐라고요? 물질적 가치가 강조되기 좋은 시대였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쟁 일어나서 자꾸 뭐 가져가니까. 그때 어때? 이 시대 속에서도 작가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미,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 라는 게 이 수표에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빨을 길게 털었지만 정답은 쉬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봄이나 작년보다 더 깊게 파주시오. 이건 뭐야? 파초에서 자랄 새싹들, 걔네 겨울을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즉 파초 안 팔고 계속해서 키우겠다지. 파초를 팔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당대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인 조항 뭐가 틀렸어요? 이게 잘못됐지. 여러분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의지를 암시한다? 이 부분은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세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뭐 물질적 가치가 중심되는 시기에서 나는 정신적 가치로 세상을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지. 이런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이라면 여러분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물질적 가치를 없앱시다. 이런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저항,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었죠? 여러분들 풀 때 어렵지 않게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좋습니다. 교재에서 좀 다시 돌아가서 남은 부분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게 쉬는 시간 주긴 애매하고 조금만 더 합시다. 쉬는 시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학습 활동을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거 나 좀 묻고 싶은데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왔습니까? 학습 활동에는 이 뭐야? 조친구? 안 했어요? 읽는 것까지만 했어요. 파초까지만 했었어요. 조친구.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알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학습활동 내용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활동 정답은 쉬우니까 전부 다 뭘 물어보는지에 좀 집중을 하세요. 왜냐? 뭘 물어보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생님 문제 만들 때 항상 참고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출제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습활동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뭐였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야? 이 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을 때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다 했잖아.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파초에 대한 애정, 파초에 대한 뭐, 뒷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의 태도, 정확히는 가치관이었지. 이게 나타나고 서술 방식으로는요. 앞부분에는 내 경험을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독백책. 후반부에서는요. 앞집 사람과 대화를 나누니까 대화하는 방식, 대화책. 또 아까 중요한 내용이 또 서술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활동 1번은 전반부, 후반부 그에 대한 내용과 독백, 대화체라는 서술 방식을 구분하는 거. 이거 항상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작품의 다음 부분에 드러난 작가의 특성과 가치관을 무엇인지 적어보자. 아까 했던 부분이야. 작품의 다음 부분. 이거 뭐야? 작품의 서술된 부분이거든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작가의 특성, 가치관. 이건 서술이 안 된 부분이지. 즉 서술된 부분을 보고 서술이 안 된 작가의 가치관과 특성을 맞춰보라는 문제예요. 역시 이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봅시다. 이거는 행동이었죠. 어떤 행동이었어? 파초 잘 자라라고 선지 먹이고 생선 씻은 물 주고 깨문 물 등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의 특성과 가치관을 뭐 할 수 있어요? 핵심 키워드만 잡아볼까? 예정. 그리고 어때? 진심 어린 마음. 뻔한 얘기지만 밑줄 쳐봤습니다. 사물한테도 보여주는 애정,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후반부에 나왔던 앞집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의 태도 가치관 뭘 할 수 있죠? 한번 여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해볼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주관적인 견해. 한정 서술로 여러분 객관적인 견해라 나오면 맞을까? 안 되지. 작가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 주관적인 견해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 되겠죠. 대상, 즉 물건에 대해서 금전적,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감정적 가치로 판단하고자 하는 가치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술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 작가의 특성, 요것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3번. 자, 이제 시대 상황이 나옵니다. 시대 상황.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보기 문제를 통해 한 번 우리 확인했었죠. 이 작품이 발표된 1940년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전시 체제로 우리나라를 한참 수탈하던 때였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작가라면 이거 뭔가 활동에 대한 부분이지만 설마 이게 나오겠어? 싶기는 해. 예. 아무튼 당시 40년대에 한번 볼까? 해방 당시 100원은 지금의 15개. 야, 초가 5원이었잖아. 지금으로 얼마냐? 미안해요. 계산이 안 돼요. 오랜만에? 미안해요. 쌩쌩하잖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그치? 500만 원 아니야? 만 원에 오면 50만 원? 미안해. 하지 않을게. 아무튼 그만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판초라는 거야. 패스. 아무튼 좋아요. 예. 5원. 그래서 4번은 이거 사실 앞반에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의 특성에 대해서만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봐. 조친문이잖아. 일단 제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조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제 누구 돌아가실 때 보내는 게 근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추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침은요, 바늘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기가 아끼는 바늘이 죽었다고 쓴 글이에요. 진짜예요. 자기가 아끼는 바늘이 부러졌다고. 바늘이 죽었구나.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쓴 글이에요. 좋지만. 구라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왜냐면은 이 조친문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이나 고전 문학을 나오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색차, 문형무일 이 표현 이게 여러분 제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문 어렵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이에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글.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고전문학에서 여러분 제문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알 수 있죠? 누가 죽었구나. 그럼 누가 어떻게 죽었겠구나. 그 죽음의 사연이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문의 여러분 유명한 형식이에요. 제문의 시작에 항상 쓰이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유세차, 문형무일 이게 무슨 뜻이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의 시작 문구다. 그럼 이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거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이 제문이구나.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누가 죽은 거지? 누가 어떻게 죽은 거지? 그 사연 좀 알아볼까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끼던 바들이 죽어서 써준 글입니다. 진짜예요. 네, 아무튼 이거 뭐 진도를 나가셨다면 제가 빡빡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할까? 잠깐 고민되네. 일단 여러분 이 심리학 한번 가지고 저 지구에 근황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거 돌아와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기로라도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수필이기도 하고 물건, 즉 사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한추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구의 은행하고도 조금 시간이 나오면 요거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